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추세가 좋은 거 그런 종목들은 다 팔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한 반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네, 오늘 모신 분은 베스트인컴 남석관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예. 시장이 예. 한국 증시가 정말 환경이 쫙 변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어려워 보이던 3천 달성을 하고 지금 뭐 너무나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4천 더 나가서 5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도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괜찮은 장으로 변했나요? 이제 이 불과 그 두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그 700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4월 그 중순 때 그 이 트럼프 그 관세 그 압박이 심했을 때 2,300이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2,290인데 2,300이라고 잡아도 불과 두 달 만에 대선이 끝나고 이제 한 달 사이에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300포인트 이상이 올라간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제 그 이제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그 미국에서 이란 이제 공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격 때문에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한 40포인트 정도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2,97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었는데, 개인 매수자가 요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을 원체 긍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개인 매수자가 아주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천억 이상씩 팔고, 외국인은 조금 덜 팔았어요. 그러니까 3천억 이상 이제 팔았는데, 그러니까는 조금 염려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뭐 5,000포인트 가는 거는 좀 꿈이고 그랬으면 좋죠. 그랬으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꿈을 먹고 자라는 데가 주식시장이고, 그렇죠. 또 그 꿈을 갖고 있어야지 또 지금 현실이 좀 고달프더라도 벼터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는, 글쎄요, 그 5,000포인트까지 가면 좋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또는 이제 이 주식을 하는 동안에 거기까지 가보면 좋겠어요. 진짜. 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시장이 되게 긍정적이고, 하긴 뭐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뭐 그 전업 투자만 25년 차고 주식 투자를 37년, 8년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이제 주식 시장 아니에요. 근데 불과 뭐 다 아시다시피 올 초만 해도 정치적으로 국내 이제 이 시장이 어렵고 정치적인 상황도 어렵고 뭐 이제 그렇는데, 아무튼 정치적인 노이즈가 다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정부가 제자리를 잡고서 이렇게 이제 또 이 대선 공약으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이제 그 발맞춰서 그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네. 분위기는 뭐 불과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가봐야지 2,700, 800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훨씬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래서 오늘도 그 3,000포인트 지금 안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은 무조건 이 주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라는 것은 돈 버는 거잖아요. 돈 그렇죠. 버는 거. 기업이 돈 버는 거가
맞춰줘야죠.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블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3,000포인트까지는 뭐 그럭저럭 오버된 부분은 없죠. 우리 이 주식 시장에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랬는데 이제 저 PBR, 저퍼 주식들이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그런 것과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회복이 됐던 거죠. 이제 특히 지주사들 또 금융 주식들 그러니까는 이 대표적으로 그 PBR이 낮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주사라든가 또는 그 금융주들, 은행증권주들인데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그 금융주주 뭐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금융주 중에서는 이제 한국 금융지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게 뭐 완전히 아주 이쁘게 올라갔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런 것도 그렇고 KB금융 그 KB금융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런 것도 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조금 죽었는데 아무튼 이 5일선을 타고 11선을 안 무너뜨리고 오늘은 21선까지 닿는데 네. 이런 거 또 이제 증권주들도 키움증권 참 많이 잘 올랐네요. 키움증권 뭐 이 삼성증권 이런 것들도 그래프가 다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그래프가 좋고 지금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그 11선 그 제가 그 몇 년 전에 써놓은 책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대시세 내는 종목들. 네. 거기 그 세 번째 책, 그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이라는 책에 240페이지. 딱 보면 이 대박주 잡는 네. 그게 있거든요. 네.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또 원전주 대표적으로 원전주 정말 강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은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가 조금 너무 이렇게 커서 그러는데 요것도 오늘 딱 11선 다 썼거든요. 네. 그러더니만 뭐 14% 이렇게 급등을 한 이렇게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이런 것도 방산주 대표적으로 두산 저거 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다 하는 거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그래프가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이격도 많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우상향하고 그런 주식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2025년 상반기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이 하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열흘도 아직 안 남았는데 다음 주면은 끝인데 그래서 상반기에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도 엄청 많이 이렇게 그 대형주 특히 대형주 쪽에서 많이 올라가느라고 지수를 이렇게 받침을 많이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말 많이 오른 보여주신 원전주, 그 다음에 방산주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정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부 정점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원전주 같은 경우도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그 대표적인 원전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고점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조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키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 원전주들도 이렇게 가는데 요런 거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나 일부 몇 개 종목은 또 올라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리 원전 있잖아요. 네. 1호기 그거를 해체하는 이 원안이 거기에 상정되는 게 목요일 날이에요. 요번 주 목요일 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거를 해체를 하게 되면은 그 해체하는데도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러게 거의 건설 비용보다도 더 들어가는 것 그럴 수도 같은데요. 있죠. 예. 그래서 원전 이 해체 시장이 500조 시장이래요. 500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련해 가지고 원전 관련주 중에서 특정한 몇 개 종목은 계속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 네. 그래서 일부 그 우리 이 방산주의 대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좀 하락을 했거든요. 90만 원이 넘다 보니까는 이제 부담이 오는 거죠. 부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부담이 오고 늦게 이 발동이 걸린 주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정 받을 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일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다시 말해서 이류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 근데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아직 5일선하고도 이격이 있잖아요. 아, 좀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일선에 다 닿고 11선도 훼손이 안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면 또 다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선하고도 지금 10만 원, 오늘 뭐 66만 원까지 갔었으니까는 11선까지도 떨어질 수 항상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를 중간에 샀다 그러면 이제 11선이 훼손된가 보고서 훼손이 안 되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도 네. 뭐 지수가 11선. 만약에 더 간다 그러면 더 간다고 가정하에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오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개인 투자자들 외에는 다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이란 미국 이 전쟁 중동 불안이 조금 더 심화되고 확전이 된다고 만약에 하면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도 지금 나스닥이 지난번 고점 아시다시피 이제 2200포인트잖아요. 나스닥이 2만 포인트가 제가 보기에는 단기 저항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루 뭐 이렇게 잠깐 2만 포인트 찍고서 내려온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에 2만 포인트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매물대가 지금 미국 경제 여건상 뚫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파월 의장을 금리를 내려라, 금리를 그렇죠. 내려라. 금리를 내리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요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문제하고 맞물려서 기대 심리,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미국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그런데 금리 인하할 거에 대한 기대 심리 가지고서 미국도 나스닥 아시다시피 15,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4,000포인트가 넘게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점 대비해서 뭐 불과 몇 포인트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로 보고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데 우리만 그냥 이제 허니문 랠리도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좋지도 않은데 뭐 우리만 3,5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오바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 가지고 있다면 일부 좀 그렇죠.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하는 게 저점에서 맞다. 사신 분들은 전체 말고 그리고 추세가 좋은 거 이런 시대 중심주라고 제가 이렇게 말 붙여놓은 그런 종목들은 다 팔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한 반이라든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있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 앞으로 지수가 이제 더 갈 거라고 하면은 결국 그쪽밖에 갈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지금은 과도하게 올라왔지만 조금 조정을 받으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다 팔아버리면 추가 상승할 때 또 그렇죠. 상이돼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갈아탈 종목이 없어요 지금. 다들 올라서. 네, 다들 올라서. 그래서 근데 좀 불편한 것도 있죠. 회장님 같으면 한 몇 %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실까요? 지금 만약에 그 저가 이제 언제 샀느냐도 중요한 거 그러는데 지금 정도면 이제 반 정도는 팔아야죠. 아, 반 정도는. 반 이상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방산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산주는 조금 전에 다뤘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더 올라갈 그 어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재들도 그렇고 그런 룸이 많이 남아 있다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제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괜찮긴 괜찮은데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폭이 좀 작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네. 오른다 해도. 네. 그러니까는 그 조선주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원래 10만 원 초반에 있죠. 그 목표가가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추가로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거 여기에서 20만 원이 목표라고 나왔었거든요. 일부 증권사에서. 네. 그러더니 20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20만 원 넘고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급격하게 무너지지는 않고 요런 패턴이고 요게 원래는 요때 이제 추천하고 그럴 때도 이 조선업종 중에서는 탑픽이다. 그렇게 이제 현대미포가. 예, 현대미포가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이제 목표가까지 오다 보니까는 이익 실현을 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업황 전체가 괜찮다 보니까는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거 우리가 차트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9,5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네. 20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만 원 넘었다가 또 조금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재차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50만 원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같은 조선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게 조금 다르죠. 이런 거는 이제 방산하고 엮여져 그렇죠, 또 있는. 엮여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격이 좀 발생하면 매도를 하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또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매매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냐면 그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중 가지고서 조금씩 일정 부분은 그냥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기술적인 매매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기술적인 매매가. 그렇군요. 그렇게 할 때 11선 가지고 좀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거군요. 그거는 대세 상승 종목. 대세 상승 종목. 대세 상승 종목에 그래서 그 책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40페이지. 40페이지. 네, 그거 전 세계에 제 책에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그래서 그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에코프로 같은 그 2차 전지들 급등할 때 있잖아요. 네. 매번 그 시장 중심주가 급등을 할 때 그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요번에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LIG 넥스원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11선이 깨지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11선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며칠 동안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11선이 깨질 것 같은데 또 다른 뉴스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급등을 했던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저 주식은 목표가가 잘 아시다시피 2만 원부터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20만 원이 넘는데 훌쩍 넘는데 그것도 원래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작년 봄만 하더라도 3만 원 밑에 있었어요. 3만 원. 2만 8천 원 있던 게 거의 뭐 8배, 9배 올라간 거죠. 현대로템이.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만 원대 있다가 2만 원 밑에도 있었죠. 그럼 18,000원 뭐 그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그 국내 원전주 중에서 TSMC다 뭐 그런 말이 돌면서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7만 원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네. 들고 갈 만한데 네. 잘 어쨌든 보시고서. 11선 가지고 네. 대응을 잘 해야 보시고서. 된다. 네. 근데 조금 전에 2차 전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참 못 오른 섹터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근데 그 같은 반도체도 이제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하이닉스는 요번에 그 HBM 그 4.2 그거가 본격적으로 납품 뭐 제품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그 미국에 일단은 AI 반도체 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관세 이 부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5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20불을 훌쩍 넘어가지고 물론 정고점은 아직 못 왔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엔비디아도 그 100불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그 90불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88불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40불이 넘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AI 시대가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대선 공약으로 해가지고 AI에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그래가지고 AI 3대 강국 뭐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이 AI가 축소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더 확장되는 분위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칩이 쓰임새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반도체는 별 볼 일 없는데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는 반도체를 다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면 안 되고 범용 메모리 뭐 이런 거는 별 볼 일이 없을 수가 있죠. 네. D램 값이 올라가야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9만 원, 6만 원을 못 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다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고 선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것 따라서 한미 반도체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상태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그렇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착시 효과로 그렇지만 이제 그 내년 내후년부터 유리기판이 나오잖아요.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면 그 관련해서 또 반도체, 그거에 국한된 반도체, 그것들은 이제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일부 시제품은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이슈에 따라 가지고 또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반도체도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좀처럼 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이제 거기에 물린 분들도 너무 원체 많아서. 많이 있고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지금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는 분들이 2차 전지에 물려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아마 개인 투자자들 분들 중에 반 이상은 거기에 물려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물려 있는 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70만 원 이상의 저도 매매를 했는데 유상증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16만 원, 17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로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죠. 60%, 70%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150만 원까지 갔던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액면 분할 해가지고 4만 원대 있다 보니까는 5만 원이라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5분의 1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떨어질 때 그 90만 원대 많이 샀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개인 투자자들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대 많이 산 분들은 거의 뭐 그때 샀다고 해도 3분의 1 이상 지금 남은 거죠. 그러니까 70% 정도, 60%, 70% 마이너스인 상태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뭐 아시다시피 업황도 지금 당장 뭐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그 배터리 3사들이 주로 이제 ESS 쪽에 그래서 먹고 살 거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자체의 그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당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의 배터리 3사 점유율이 53%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도 회복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많이 올랐다 해서 안 오른 이쪽 주식을 쳐다보기보다는 그렇죠. 많이 오른 주식 그리고 네. 거기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그럴 그렇죠. 때 그게, 그러한 주식을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게 더 낫.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혜롭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가자는 건가.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이란, 미국 이 중동 그 불안전성이 지속이 되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일시적이라 그러면은 그냥 다시 주가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런 시점에서 수익이 났다면 한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실현하는 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다. 싶은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한 재정 확대 정책, 그 다음에 또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정,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 증시 부양이 계속 되지 않겠냐. 그래서 증권사들도 요새 코스피 목표 보니까 한 3,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환경 때문에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고 그래서 이제 내수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의 이 주가는 수렴하기에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말이나 이럴 때 주식 강의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주식 강의를 할 때 그 주가의 목표를 정하죠. 설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상장사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양을 하고 그러는 건 우리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주식 부양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최근에 주식 부양을 많이 했었고 주식 시장 부양을 위해서 이제 이 기준율을 낮춘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정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실적.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7월달 중순 되면 반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기 실적에 따라 가지고 한번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괜찮은데 주식 시장은 선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게 있는데 지금 반기 실적이 괜찮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나쁘게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기대치가 높지만은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3,500, 4,000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이번 이제 7월 달에 네.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려 있을 수 있다. 2분기 실적 말고 반기 실적. 아, 반기 실적이 나오죠. 이제 반기 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반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기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종목들은 그 올라간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거품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기대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이제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이다 그렇게 이제 봐야지 되죠. 그렇다면 이제 반기 실적이 나오는 그때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 주춤하겠죠. 그렇죠. 하반기의 주도주 네. 그렇다면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고 이제 뭐 상법 개정하고 그 이 시장 친화적인 그 이제 정책들 있잖아요. 그게 가시화되고 그러면 주가가 그래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네. 보기에. 그래서 그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 저평가가 되어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 자회사들이 다 실적이 좋으면 지주사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배당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사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그래서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나 기업들은 어디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그 상반기에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네. 그쪽이 결국에는 이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또 기존 그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나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주식 시장이 화랑이다 보면은 결국에 증권주 같은 경우도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가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된다. 계속 그렇죠. 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최근 몇 조 매수했죠. 네, 예, 몇조 지난 많이 했죠. 1년간 뭐 수십 조를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 진짜 모르는 게 이제 외국인들 그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근데 그 매도 강도를 이제 봐봐야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무조건 사지는 않을 거고 그 요번에 이제 매수하게 된 그 계기가 환율 자체가 그 1,450원 후반에 있었다가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매수가 유입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주식이 그 기업들이 뭐 별 한 가지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고거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값이 조금 이제 강세를 띠면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자가 들어온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이제 그 방산 쪽은 원체 실적들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쪽은 쉽게 말하면 그 동안에 조금 무시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원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도 역시 이 체코 원전 그게 지난번에 이제 확정적으로 계약이 되면서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외국인들 요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개인들이 또 쫙 들어오잖아요. 네. 오늘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그래서 이것이 중동전 미국까지 참전하는 장기전이 되는 걸까? 그리고 유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폭등할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은 들어오고 외국인은 만약에 매도한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또 물리는 게 되는 건가요? 물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점에서 뭘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관 동향하고 이제 그 외국인 동향을 잘 봐야죠. 외국인이 그 최근에 조금 그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매도 매수가 빈번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은 5천억 넘게 매수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전날은 또 매도하고 그 전날은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는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기간이 이 3,000포인트 근처에 와서 있죠. 그 꾸준히 매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지금 제가 주로 보는 그 HTS가 아니라서 네. 찾아보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러는데 제가 요 메모한 거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 3,000포인트 근처가 와가지고 그 매수 매도가 일관성이 없어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럼 이제 꾸준히 샀던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인식 하에서 그렇죠. 네. 더 오를까 아닐까 서로 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군요. 게 맞죠. 그러니까 외국인 주체가 여러 분야다 보니까는 어느 쪽에서는 팔고 어느 쪽에서는 대량 매수한 거지 외국인이 뭐 일사불란하게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수익을 실현하고 팔고 어느 쪽에서는 또 좋게 보고서 또 매수하고 그게 혼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간도 마찬가지고 네. 기간도 꾸준히 산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3,000 근처 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하고 오늘 이제 3,000 위로 끝이 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그 3,000을 앞두고서 눈치 싸움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조금 떨어지면 또 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은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 매매 패턴을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노이즈들 때문에 혹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질 때 이것을 그냥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뭐 개인들이 좀 사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약간 고점에서 이거 좀 불안하다고 봐야 그거는 될까? 모르죠. 그거는 지나가 봐야 알죠. 지나가 봐야지. 지나가 봐야지 아는데 시장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 어떤 주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말이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왔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부터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200만 원 간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떨어지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붙이는 말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는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그 조금 쉬었다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500을 가더라도 여기에서 금방 3,500은 못 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됐던 어떤 에너지를 그러니까는,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간 조정을 버텨낼 그 각오를 하고서 매수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팍 오르지 못하거나 혹은 좀 떨어지더라도 버틸 길게는 생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는- 자신 있을 때 사라.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만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네. 그냥 이제 여기에서 3,500 가고 4,000 가면 좋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지금 2달 사이에 700포인트가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앞으로 2달 사이에 또 500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고 과거처럼 다시 회귀해서 뭐 2,800까지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크게 많이 안 올라가고 그러더라도 그거를 인내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수를 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이제 횡보가 돼가는 어떤 상황, 요걸 이제 상정한다 하더라도 괜찮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원래 있는데 네. 이제 가급적이면 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섹터는 이제 그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아, 네네. 그런 쪽은 괜찮은 거예요. 많이 요새 단기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종목이 달라지면서 다시 말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스몰 캡에 있는 종목들은 수시로 그 다시 시장 조치를 받으면은 쉬고 또 이제 새로운 종목, 새로운 이슈에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하는 거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시작하는 그러니까 테마.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은 그 시장도 되게 넓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종목도 많이 안 올라간 거 그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원전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 원전주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해체. 그쪽은 크게 많이 안 올라간 쪽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쪽 말고 그런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섹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이런저런 어떤 많이 오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현금 보유 전략을 하는 게 좋다. 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종목에 따라서 그렇죠. 종목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갈 것 같은 거는 이제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팔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부는 팔고 일부는 갖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그 중심 섹터라는 것은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뭐 3,500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일찍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도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크게 보면은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섹터들이 있잖아요. 작은 섹터들이 다시 말해서 주식 시장은 이것저것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도 없고. 자,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개별주가 안 돼요. 네. 그 지수가 떨어져 있다든가 박스권에 있을 때는 개별주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익률 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 그거죠. 또 그것도 개인 실력에 따라서 다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투자 방법이 자기 지금 환경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게 맞느냐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환경에 맞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고. 자, 하반기 가장 큰 증시 이슈 어떤 걸로 보세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느냐 그거 하고 지금 당장은 뭐 중동 전쟁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냐 뭐 이제 그런 거 하고 관세 문제가 어떻게 타결이 될 거냐 이제 크게 보면 그런 거죠. 결국에 관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건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거는 결국에 실적하고 관계가 되니까는 그러니까 관세 문제 매듭되는 거하고 미국 금리 인하하고 그게 가장 큰 이슈.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이 확전되느냐 아니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느냐.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전개되는 걸 보고서 그때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죠.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고 또 선제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러니까는 주가가 소위 말해서 대통령 선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할 거를 알았으면 다 그때 미리 대응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미리 그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봐가지고서 우리가 내일 주식도 모르는데 뭘 그거를 몇 달 뒤에 걸 뭘 대응을 해요. 대응.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냥 추세에 맞춰서 그 말씀하신 대로 11선 뭐 이런저런 것들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항상 벌어지는 환경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증시가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이게 들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럴 때는 경계심을 좀 갖고 네,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우리 회장님 팬들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또 지켜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또 하반기도 아직 올해 이제 반이 지났고 반이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이제 분발하셔가지고 하반기에 큰 수익이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베스트인컴 남석관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